여러분, 이제 추석이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추석에 막걸리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제사에는 청주와 같은 맑은 술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혹시 막걸리가 왜 막걸리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이는 막 걸러서 처음 걸러서 먹는다라고 하여 막걸리라고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정성과 성의와 전혀 무관한 것이죠. 또한 후손의 인생에 찌꺼기가 남는 찝찝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열심히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는데도 조상복을 얻지 못하고 계신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추석에 어떤 음식들을 드시나요? 올 추석에는 이 음식을 꼭 드셔보도록 하세요. 반드시 추석 명절에 먹으면 조상님의 덕을 받아 큰 복과 재물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음식이 있는데요. 반면에 누구나 다 제사상에 올리는 이것. 지금까지 실수로 이 음식을 올리고 있었다면 올해 추석 차례상에는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물론 누구는 그런 형식과 격식을 다 따져가며 어떻게 사냐고 말씀도 하시겠지만 실제로 나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존중과 대우 이런 것은 가족들의 행복과 번영을 만드는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논문들에서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존중과 대우가 넘치는 가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든 행복함과 부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원칙 중의 원칙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추석에 먹으면 좋은 음식과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추석이 되기 전 3일 동안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추석 명절에는 이것을 꼭 지키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번영의 기운과 행복의 기운을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첫 번째는 식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식혜는 추석에 과식을 할 것을 우려하여 소화를 돕는 역할로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에게 이것이 소화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은 경도잡지라는 책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막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행과 고난, 불필요한 구설이 없기를 기원하며 먹었던 음식이 바로 식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은 식혜를 페트병에 담아서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추석에 기름진 음식으로 인해 청량 음료를 많이 찾기도 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식혜를 사서 드시면서 청량 음료를 대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석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두 번째는 잡채입니다. 잡채는 다양한 음식을 섞어서 먹는다는 의미를 가진 음식으로 인복을 기원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드시는 비빔밥이나 그 외에 섞어서 드시는 모든 음식들은 다 인복과 관계가 있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으뜸 가는 것은 바로 잡채입니다. 하여 생일상에서도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잡채이지요. 그 외에 대접과 존중을 한다는 의미를 가진 날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잡채이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에는 잡채를 드시고 모든 인복을 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복이고 또 사람이 우인 것입니다. 추석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세 번째는 한과입니다. 한과는 존중과 대우를 나타내는 곳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전통이며 특히 이것은 어른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의미하는 곳에서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갑, 회갑 등의 잔치상, 또 그 외의 차례상 어디에서든 반드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한과를 잘 드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 드시기 싫으시면 차례상에 올라갔던 것을 드셔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 꼭 드십시오. 그리고 혹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가능한 따로 한과를 마련하셔서 이것을 꼭 그분들께 선물로 드리세요. 그것은 그동안 나를 낳고 키우시기 위해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니 꼭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석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네 번째는 갈비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디에서나 항상 가장 귀한 자리에서 반드시 준비를 하였던 것이 소고기로 만든 음식입니다. 그중 갈비찜은 최고의 대우를 말하고 또 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어디에서나 최고의 대우를 받고 또 부유한 삶을 살자는 의미로 추석에 꼭 먹었던 음식이 바로 갈비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음식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중에 부와 유일하게 관계가 있는 음식이고 올해는 또 돈을 말하는 해라. 여러분들 모두 꼭 드셨으면 하는 음식입니다. 저희 가족도 매번 추석 명절 때마다 이런 의미 때문에 갈비찜을 만들어서 같이 먹곤 합니다. 물론 대가족인 경우 이것이 참 번거롭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비싼 한우가 아니어도 되니 조금이라도 드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추석에 갈비찜 꼭 드시고 모든 재물복 가득 얻으십시오. 추석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다섯 번째는 전입니다. 여러분, 기름에 튀긴 음식은 과거 우리 민족에게는 대접한다는 의미를 가진 음식이었습니다. 하여 중요한 손님, 귀한 손님이 오면 항상 솥뚜껑에 전을 튀겨 요리를 하였던 것이 우리 민족의 풍습이었습니다. 조상에 대한 존중과 대우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이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은 항상 존중과 대우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차례상에 올렸던 전을 드실 테지만 전이 드시기 싫더라도 꼭 드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에 차례를 지내시는 분들은 조상님의 은덕을 추모하고 저 세상에서나마 이 세상에 사는 자손들을 지켜달라는 기원을 바치실 텐데요. 그 조상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상을 바르게 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제사상에 절대 올리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끝자에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입니다. 바닷고기 중에서 치자로 끝나는 고기와 어짜나 기자로 끝나는 고기가 있습니다. 치자로 끝나는 멸치와 꽁치, 갈치 등은 하급어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제사상에는 조상님에 대한 예로 최상의 음식을 대접해야 하기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량으로 몰려다니는 생선을 가장 흔하고 천한 생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치자로 끝나는 생선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것을 상에 올리면 형제와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어와 기자로 끝나는 흰살 생선인 숭어, 민어, 조기 등은 고급 어종으로 여겨 제사상에 주로 사용됩니다. 또 장어나 가물치처럼 비늘이 없는 어종도 부정하다고 여겨 삼가합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끝자가 어나 기와 같은 생선 중에 비늘이 있고 또 대량으로 잡히지 않는 생선을 최고급으로 여겨 이 생선들을 제사상에 올림으로써 조상을 대우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여러분, 이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굿을 할 때나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푸닥거리를 할 때에는 복숭아 나무 가지를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봄에 복숭아 나무가 가장 먼저 양기를 최대치로 머금고 가지를 뻗기 때문에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쓰는 이유는 태양은 동쪽에서 들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태양이 품고 있는 양기를 흡수하여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상에 올려지면 조상의 혼이 못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털 달린 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최고로 좋은 것만 올리는 귀한 상에 학급으로 여겨지는 복숭아를 제사상에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전에 고인이 아무리 복숭아를 좋아하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올리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마늘이나 고추, 파입니다. 여러분 유교나 불교, 도교 등 동양의 신앙에서는 이 마늘을 음욕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단군 신화에서도 마늘은 고물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약초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대표적인 양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마늘을 먹으면 정력이 강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며 이것 때문에 마늘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강한 양기를 품은 음식을 제사 음식에 넣게 되면 음기를 가진 영은 다가올 수가 없게 됩니다. 조상님이 감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조상님들을 쫓아버리는 음식이 된다는 것이죠. 고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초라고도 하며 장례식장에서도 귀신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듬뿍 풀은 육개장을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추석이 되기 전 3일 동안은 절대 이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의 모든 복을 앗아가는 것으로 모든 복이 결실을 맺어 드러나는 시기에 이것을 막는 가장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추석은 조상님께 복을 구하고 또 조상님은 이에 대한 화답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고 예식인 것입니다. 하여 이 기간 동안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명절 전 금기 사항이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추석 3일 전 꼭 피해야 되는 행동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명절 전에는 다툼을 피하고 화를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동양학에서는 추석이든 설날이든 명절 전에 가족 간에 불화하는 것을 가장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타인에게 한을 만들거나 원성을 듣는 것을 금기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명절이 되기 전 3일 전부터는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하며 또 다툼 거리가 있어도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명절 전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로 간의 생활 방식이 달라서 그러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는 서로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자신의 잘남을 뽐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올 추석 가족들이 모이시더라도 정말 웬만하면 자식 자랑 또 돈 자랑으로 원성을 듣지 마십시오. 사실 말만 하지 않을 뿐 다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것은 지나친 자랑으로 원성을 얻어 이것이 화로 돌아온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점 꼭 잊지 마십시오. 자칫 여러분이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운과 복이 이것으로 인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추석 전에 금전 거래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추석이 되기 전 열흘 동안은 항상 근심과 경계의 시기입니다. 특히 재물과 관계된 것이라면 유독 더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에 생기게 될 여러분의 재물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추석이 끼인 달에는 빗자루 하나라도 남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는 지출이 많을 것입니다. 항상 이 시기에 돈 문제 주의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명절 전에는 항상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모든 운과 복은 검소함과 부지런함으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명절이 되기 전에는 늘 평소보다 조금 더 부지런해야 하며 또한 평소보다 더 검소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와 성실인 것이죠. 추석은 모든 복이 결실을 맺는 시기이고 이제부터 그 복이 여러분에게 다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하여 이 3일간은 과도한 지출을 삼가시고 더 부지런하라라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추석은 조상님이 천복을 내리는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고 운을 구할 때는 항상 과정의 정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복을 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올 추석 전에는 꼭 지인이나 친구분에게 전화를 한 통 하십시오. 사람은 정말 의외인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으로는 절대 그 어떠한 감흥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추석 잘 보내라고, 또 행복한 추석 보내라고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문자들 다 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한 통 하십시오. 직접 전화를 하셔서 추석 지나고 얼굴 한번 보자고, 또 추석 잘 보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정말 상대는 의외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의외의 작은 정성 하나, 성의 하나가 타인들에게 여러분을 각인시키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바로 나중에 인복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추석 전에 집안 대청소는 꼭 하십시오. 추석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며 그로 인해 성과가 생겼으니 이것에 대해 부모님이나 조상님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 고마움을 표한다는 의미와, 그리고 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과 마음으로 복과 운을 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풍수에서는 명절 전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을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는 명절에 내 집에 손님이 올 것이니 깨끗하게 대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복과 운이 깨끗한 곳으로 들어오니 1년 중 기운이 가장 좋은 날 깨끗한 모습으로 운과 복을 얻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추석 전에 대청소를 한번 하시고 추석을 맞아보세요. 분명 여러분은 정말 좋은 운과 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추석 전 3일간은 음주가무 향락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명절 전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 바로 향락입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복을 차버리는 행동이 됩니다. 특히 추석 전에는 벼슬아치들의 주연도 금지했다는 것. 이것은 왕조실록뿐 아니라 세종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추석은 축제이니 축제 전에 또 다른 축제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죄를 지내고 복을 구하고 운을 구하는 날이니만큼 다른 시기보다 자중하고 근신해야 할 이유가 충분했기에 그러했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제부터 추석이 되기 전까지 과한 음주, 또 과한 향락은 무조건 피하시도록 하세요. 복은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절대 늘어진 마음으로 조상을 뵙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올해는 유독 여름이 긴 느낌입니다. 아직 날씨는 무덥지만 결실의 계절인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잠시 내려두시고 둥근 보름달처럼 가족 간의 애정으로 꽉 찬, 그리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는 훈훈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나이 들면서 믿을 것은 자식도 아니고 집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내 이름 석자가 적혀 있는 종이 등기필증을 가져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중교통 환승하는 것보다 쉽게 평수를 넓히고 재산을 불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집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내 집을 샀다는 것은 성공과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산을 성큼성큼 불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이 들어서는 노후 대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도 성장기를 빠져나와 저출산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디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다른 곳에 살아야 합니다. 다른 곳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귀촌을 해야 되나, 아니면 병원 근처에서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대한민국 시니어들은 은퇴 이후 어디에서 사는 것을 희망할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50에서 65세 중장년 2,000명에게 노후의 주거지에 대해 물었더니 지금 집에서 계속 살겠다와 다른 집으로 이사하겠다는 응답이 반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넓고 탁 트인 정원에서 반려동물과 뛰노는 한적한 시골 생활 또는 도심 속 문화시설이 가득한 곳에서의 여유로운 도시 생활을 꿈꾸기도 하는데요. 이미 그런 집에서 살고 계신 분도 또는 주거지 이동을 고민 중인 분도 계실 텐데요. 보통 사람이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이사를 한 번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편안하게 살 집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주거지 선택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과연 나의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생의 마지막 집으로 무엇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 첫 번째는 최소 10평 미만의 집은 피해라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부부 또는 혼자 사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이때 무조건 작은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10평 미만의 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버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전용 8평에서 10평 정도가 많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10평이 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너무 좁은 집에는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좁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10평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10평이라는 것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놓고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하기에 최소 조건이며 흔히 말하는 복지적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좋은 주거 형태는 18평에서 20평대의 소형 평수이면서 쇼핑, 의료, 취미, 오락까지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이 와서 자고 가기라도 하면 큰 집이 좋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자식들이 찾아오더라도 대부분은 친정이나 시댁에서 자고 가는 일이 별로 없지요. 보통의 자식들은 와서 식사만 같이 하고 개인 스케줄을 보기 바쁩니다.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아시고 잘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그래도 이날만큼은 하루쯤 자고 가겠거니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노후에 부담되지 않는 집으로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복지관 근처로 가라입니다. 나중에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바로 복지관입니다. 그 이유는 복지관 안에는 교육과 돌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는 것까지 해결이 됩니다. 좋은 영양사도 있고 밥도 비싸지 않고 거기다가 각종 양질의 교육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원봉사할 것들도 있어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던 노인들을 위한 몸을 움직이는 라인댄스, 사교댄스와 오카리나 하모니카 등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미술, 치매 예방 강의 등 양질의 교육으로 노년의 삶의 질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복지관에서는 노인 일자리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좋으면서 국가가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관리까지 하며 전문가가 수시로 와서 교육도 해줍니다. 나이 들어 이런 집결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복지관 말고 찾기 힘듭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어디서 배우든 어디서 먹든 부족함이 없겠지만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무엇을 배워보고 싶어도 돈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데 이럴 때 복지관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에 많은 이점이 있는 복지관 근처에 거주하시면 적극적인 사회 참여뿐만 아니라 노후의 고독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문화와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빈약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주할 곳에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등이 충분히 있는지 살펴본 뒤 결정하시면 한층 유익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적한 곳의 전원주택은 피해라입니다. 은퇴 후 한적한 자연 속에서 소소하게 텃밭도 일구면서 느긋하게 은퇴 생활을 하겠노라 꿈꾸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전원 생활의 로망은 현실과 다릅니다. 젊을 때부터 전원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번화한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과 마트 등 기반 시설도 없고 온갖 벌레에 힘든 주택 관리까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이 가장 선호하는 거주 형태는 도심의 아파트로 64.2%의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새소리, 물소리가 듣고 싶어서 시골로 이사 갔던 노인들이 도시로 유턴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차 소리를 듣고 싶어서였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전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노후에는 병원과 각종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생활이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두 다리 멀쩡하고 운전도 가능할 땐 맑은 공기를 마시며 눈 뜨는 것이 기쁨이겠지요. 하지만 나이 들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해지거나 혹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면 집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 생활에 안착했어도 75세쯤 되면 몸에 아픈 곳이 늘어나고 거동이 불편해져서 병원이 있는 도시로 돌아가야 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에 자신 있고 조용하고 자연이 있는 곳을 원한다면 이때는 도심 외곽의 전원 휴양형 주거지보다는 도심에서 1시간 이내 거리의 근교형 입지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병원이 30분 이내에 있는 집을 선택해라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 병원이지만 제가 특히 30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단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인데요. 정말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3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됩니다. 이처럼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70대 이후 간병기를 대비해 특히 병원과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노후 거주지를 옮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의료시설이 가장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젊었을 땐 건강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병원을 자주 찾기 마련인데요. 고령자들은 스스로 이동하기 힘들고 차량을 운전하기도 만만치 않지요. 병원에 가야 할 때마다 자녀에게 매번 부탁하기도 힘드니 큰 병원에 인접한 곳에 사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50대, 60대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시설 등 다른 요소에 우선순위를 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이라면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주변에 의료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몸이 아플 때 빠르게 치료받기가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선택해라입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야외활동 참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즉 노년기에는 늘어난 시간적 여유를 이용하여 산책이나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 또는 산책로가 주변에 있는 주거 환경이 좋은데요. 노후의 건강을 위해서 평소 걷기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집 근처에 가볍게 걷기 좋은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다면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처럼 집 가까이에서 산책을 즐기게 됨으로써 몸에 해로운 좌식 생활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산책을 꾸준히 하게 되면 혈당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 관절과 뼈가 훨씬 건강해진다고 하는데요. 골절이나 혈관 수축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신체는 더욱 민첩해지고 튼튼해집니다. 매일 30분씩이라도 산책을 하게 되면 신체에 활력을 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노후의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우울증 예방 효과에도 탁월합니다. 이처럼 건강 증진과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산책로가 근접한 주거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와 살아야 한다면 같이보다는 근처를 선택해라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별을 경험할 때 이사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별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몇십 년을 살던 내 집이 갑자기 공허하고 무섭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집이 관리하기에 너무 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을 좁혀가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 주거비와 식비의 부담이 줄어들고 외로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새로운 관계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함께 살기보다는 근처에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주가 어렸을 때는 손주를 돌보는데 손을 보태거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활력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녀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노후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7번째는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는지 봐라입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기동력이 떨어지는데요. 이동하는데 체력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덜 한 곳인지 교통 접근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먼 거리 외출도 어렵게 되어 자칫하면 고립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 갈 때 자녀와 매번 동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편한 곳에서 사셔야 됩니다. 은퇴 이후에도 나는 경제적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싶다는 분들이시라면 더욱 교통여건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소비 성향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평소 전통시장을 잘 이용하신다면 마트 편의점이 아무리 가까워도 멀리 버스 타고 시장으로 다니시는 게 어르신들일 텐데요. 은퇴 이후엔 사소한 돈이라도 절약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트나 병원 등 자주 가는 장소는 걸어갈 수 있는지, 걸어가기 멀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자녀들이 오기에도 힘들지 않은 곳이면 더 좋겠는데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 바빠 자주 볼 수가 없는데 오는 길이 험하거나 멀다면 더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겠지요. 결국 지하철 등 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에 주거지가 있어야 합니다. 8번째는 유지비용을 따져봐라입니다. 노후 거주지 선택에는 비용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노후에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비, 생활비 등 돈 쓸 곳은 많아집니다. 노후에 살 지역을 정할 때뿐 아니라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 유형을 정할 때에도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가 너무 비싼 지역이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주상복합 등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청소나 보수 등 유지하는 데 손이 많이 가는 주거 유형은 되도록 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노후에 자택을 매각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미리 파악해둬야 합니다. 더 나이가 들어서 돌봄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그 비용을 집을 판 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내 자식을 키우기 좋았던 크고 널찍한 그 집을 금매로 팔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리 노후용 집으로 이사해두길 권해드립니다. 비용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또 다른 대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인데요. 재산이 집에 다 몰려있는 시니어의 경우에는 노후 생활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집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셔서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현명한 노후 주거지 선택을 위한 조건 8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이 고독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 12년 동안 고독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조그만 아파트 단지에는 꽃꽂이, 서예 등 주민 스스로 만든 소모임이 180여 개에 이르고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는 1년 내내 각종 행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도 주민 스스로 맡아서 하는데 이는 거주하는 노년층의 수입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단지는 인적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성해서 서로의 일상을 챙겨줍니다. 이 사례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쩌면 나이 들어서는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곳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덩그러니 한적한 전원주택은 더욱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전원 생활을 꼭 해보고 싶으시다면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매하지 마시고 월세 내며 먼저 살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노후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이나 집에 큰 돈 묶이지 않은 채로 해보고 싶은 전원 생활을 해보다가 다시 도시 생활이 그립고 필요할 때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로 돌아오시면 된다고 말이죠. 종합해보자면 가장 이상적인 노후의 주거지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고 공기 등 주변 환경이 쾌적하며 24시간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인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사항일 뿐 은퇴 후 주거지를 결정하실 땐 꼭 본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은퇴 이후의 주거지를 결정할 때는 이주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타인의 기준보다는 나를 기준으로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과 함께 앞으로의 멋진 노년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